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미래의 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된 단계다. 만약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100년으로 놓고 본다면 그 기간 중 초창기 5에서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다. 허허벌판에 음마아파트 하나가 들어선 1970년대 강남과 같은 상태랄까. 그때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의 강남을 보라.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폭은 강남의 변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에게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편리함을 안겨주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엄성 역시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의 경제력이 재편되면 우리의 의식주 문화는 물론 가치관과 철학까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우리 자녀 세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나는, 당신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나는 미래의 부의 창출 방법을 미국 우량주식 장기 투자에서 찾았다. 우량주식 장기 투자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최근의 주식 투자 열풍과는 결이 다르다. 앞으로 100년 이상 이어질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 경제를 주도해 갈 국가와 기업의 비전을 읽어내고 그 가치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인내심 그리고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이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목격했다. 무엇을 목격했는가? 바로 정통산업의 위기와 이전까지는 안정적인 투자 철학을 여겼던 것들의 폭락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흐름은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를 보자. 인공지능 시대가 구체화되면서 강남 상가 부동산에 많은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방 상가나 서울의 일반 지역이 아니다. 늘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뤄 기존 가게가 나가는 즉시 새 가게가 들어선다는 강남역 일대, 가로수길, 청담동 등 대표적인 상가 부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뿐이 아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상점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런 현상이 시작되긴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가 부동산 공실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미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세계 최고의 명품 샵이 들어선 맨해튼 5번가는 미국 최고의 핵심 부동산이다.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이곳 역시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본격적으로 상가 부동산이 몰락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무너진 상가 부동산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새로운 문화가 이미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2013년 데니얼 네들러라는 청년이 만든 인공지능 스타트업 켄쇼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켄쇼는 세계 최대의 금융투자회사 골드만삭스 본사에 입사했다. 켄쇼는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고 퇴근은커녕 휴가도 없이 매일 24시간 내내 천재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해 일했다. 또한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던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냈다. 덕분에 할 일이 없어진 598명의 트레이더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것은 비단 월스트리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많은 직업군 가운데 우리 사이가 가장 좋은 직업으로 손꼽는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 아는가? 믿기 어렵겠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공무원 역시 안심할 수 없다. 2017년 일본 지바시는 보육 관련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 공무원을 투입하는 실험을 했는데 인간 공무원 30명이 일주일 넘게 매달려야 하는 업무를 단 몇 초 만에 끝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인공지능 왁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IBM 경영진을 대상으로 경영 지도를 해오고 있고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은 인사관리 업무를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있다. 인간 CEO와 관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이미 개발 중에 있다.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인간을 대체하고 뛰어넘고 지배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우리의 일자리가 더욱 빠르고 강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는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끝이 날 것이고 우리는 경기 회복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기간을 짧게는 3에서 5년, 길게는 7에서 8년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겪어본 적도 없고 차마 떠올려 본 적도 없는 미래를 말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단적인 예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을 합친 주가총액을 넘어섰다. 한 국가, 그것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전체 주식시장을 합친 주가총액보다 애플이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더 높은 것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 시장의 경제력은 명백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의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한국 역시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뒤처지면 미래는 당연히 어두워진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70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한 부의 공식, 노의 공식, 은퇴의 공식이 있다. 회사에 다니면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 10에서 20년간 돈을 모으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만한 수준이 된다. 이후 갭 투자로 아파트를 두세 채 더 장만한다. 다시 10년이 흐른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다. 아파트를 팔아서 꼬마 빌딩을 구입한다. 이후 월세를 받아서 노후를 나름 충족하게 보낸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 역시 끝났다. 더는 건물주가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쇼핑하고 있다. 이쑤시개조차 스마트폰으로 사는 시대에 상점의 관리는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투자가 절실한 시대다. 아무리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이라도 건물주 스스로가 건물의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각종 SNS, 블로그, 앱, 어플리케이션 등을 잘 활용해 부동산을 어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이 앞으로 건물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건물주로서의 미래는 갈수록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려보면 건물이 노후를 보장해주기는커녕 월세보다 세금과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 최악의 상황, 여기에 더해 건물이 팔리지 않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2017년 통계청은 2015년에서 2045년에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했다. 몇 가지 핵심을 요약해보면 먼저 2045년까지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수가 2015년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2015년 기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613만인데 2045년에 354만 가구가 된다. 이런 다인 가구가 사라지면 어떤 가정에서 탄생할까? 그만큼 1인 가구가 증가한다. 1인 가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과 청년,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출산은 그에 비례 줄어들게 되므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면 좋은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즉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경쟁력, GDP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망해간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1인 가구의 40%가 무직자라는 사실이다. 직업이 없으니 당연히 소득도 없다. 나머지 소득이 있는 1인 가구 3명 중 1명은 월급 200만 원 이하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벌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 가구가 10% 상승하면 진위계 수가 약 1.7% 상승한다고 발표했다. 진위계 수의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다. 즉 사회 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해진다는 의미다.
1인 가구의 증가가 GDP 하락과 사회의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진 것이다. 통계청은 2028년부터 1인 가구 수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수를 훌쩍 넘어서고 2045년부터는 부부와 자녀 가구의 수가 지금의 50%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2028년부터 우리는 지난 몇십 년간 겪어보지 못한 충격의 시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빈곤층이 도시의 주류가 되는 시대 말이다.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0%다. 노인 100명 중 50명이 극빈층으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 50%가 극빈층이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50%는 부자가 될까? 그렇지 않다. 나머지 50% 역시 대부분 근근히 살아가게 된다. 부디 이 책을 읽는 독자만이라도 이런 노후의 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기 바란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살아갈 당신의 미래가 그려지는가? 나는 아직 젊으니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안타깝긴 하지만 내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가? 현재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들 대부분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당신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이야기하는 노후가 비단 노년기를 코앞에 둔 40, 50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지금보다 더한 미래에는 현재 20, 30대를 살아가는 젊은 층이 노년기를 맞이했을 때 더욱 본격화되어 있을 것임을 명심하라.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 나이 58세에서 66세로 이 인구가 2020년 기준 무려 730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고령화에 진입하고 있다. 58세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었고 이제 2년 후면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완전히 끝난다.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700만 명이 더 생기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800만 명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700만 명이 더해지면 노인 인구 1,500만 명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진정한 재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들 50대 평균 자산은 약 4억 8천만 원이다. 우리나라 모든 세대를 통틀어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이 가장 많다. 그런데 이들이 왜 가장 비참한 세대가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재앙을 맞는다는 것인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부동산의 폭락이다. 베이비붐 세대 자산의 75%는 부동산이다. 2028년부터 강남과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부동산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통계청 조사 결과를 통해 앞서 예측했다. 부동산 폭락이 찾아오면 전체 자산의 75%가 부동산인 베이비붐 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순간 곧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도 박살나게 된다. 다음으로 대출과 관련한 문제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출이 가장 많은 세대인데 이게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대출은 지금도 계속 증가 중이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시중 5대 은행의 전체 매출액은 약 240조인데 이 중 80조가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이다. 이들이 은퇴 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까지 자영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후를 위해서다. 노후를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했는데 앞으로 최소 20, 30년은 더 살아야 하고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여전히 많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연체율까지 급증하는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원금 상환을 연장해주고 있긴 하지만 은행이 언제까지 이것을 연장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 문제가 터지면 어마어마한 경제 재앙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비축한 돈을 고령인 부모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소비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100세 쇼크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부모님을 잘 보내드리고 나면 이제 고령이 된 본인의 건강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의 병원비는? 생각해보자. 고작 2년 후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500만 명이 넘을 것이며 이 인구는 평균 수명의 영장에 따라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과연 남아날까? 통계청이나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이 2045년쯤 고갈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실상 훨씬 더 빨리 사라지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울한 예측이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국민연금의 고갈은 곧 우리 노후의 경제력 상실을 예고한다. 하지만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99%는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많은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라고 경고한다. 바로 노인 인구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과연 어떤 길을 걸었는가? 현재 일본의 노인 세대는 정년을 보장받았던 세대다. 이들은 일본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가장 잘 나가던 시절, 일본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돈이 남았던 일본 최고의 황금기에 회사 생활을 했다. 덕분에 일본 전 세대를 통틀어 돈을 가장 잘 벌었고 또 가장 많이 모았다. 그렇기에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노인들이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더욱이 일본은 연금 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었다. 우리와 달리 다가올 노인 시대를 정부 차원에서 일찍부터 철저하게 준비해둔 덕분이다.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에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역시 자신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만큼은 노인 인구가 아무리 들어도 경제적 타격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노인 천국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2016년에 일본 노인 200만 명이 파산했다. 물론 지금은 그 수가 더 많아졌다. 현재 일본은 노인 천국이 아니라 노인 지옥이라 불리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무렵 집값이 폭락했다.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급성장할 때 집을 매우 많이 지었다. 우리나라의 집값 폭등 현상은 20, 30년 전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직전과 비슷한 양상이다. 2028년부터 서울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부동산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여하튼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얼마 후 도쿄를 포함한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작게는 10분의 1, 크게는 30분의 1까지 집값이 폭락했다. 그러자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일본의 노인들은 노후 파산을 맞이하고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이 20, 30년 전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동산에 대부분의 자산을 넣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다.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만약 어느 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면 평소 자신을 중산층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한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만다. 부동산에 거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구조와 경제관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일본의 원룸형 노인 요양시설은 화장실과 세면대 하나, 작은 침대가 놓인 4, 5평짜리 원룸인데 이 시설의 한 달 입주 비용은 15만 원이다. 여기서 20년간 산다면 3,360만 원, 우리 돈으로 약 3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부부라면 약 6억 6천만 원이다. 이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시설은 한 달에 30만 원 이상으로 20년을 살려면 1인당 거의 7억이 필요하다. 부부를 합치면 14억이다. 그런데 이런 시설조차 자리가 부족해 현재 입주 대기자만 52만 명이 넘고 그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멀쩡하게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던 자식이 병든 부모를 돌보기 위해 퇴직이나 휴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들의 처지가 안타까운가? 하지만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될 현상이다. 어쩌면 바로 당신이 겪게 될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투자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곳은 대한민국 정부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투자해야 할 돈은 원화가 아닌 달러이며 그 다음이 엔화인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할 국가도 미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말이다. 2020년 국민연금은 흥미로운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장을 겸하고 있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까지 기금 운용 규모를 1천조까지 늘리고 이 가운데 절반을 해외 투자에 할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투자액이 약 700조 원인데 이것을 1천조 원대로 늘리고 현재 3, 40%에 해당하는 해외 투자를 5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 기금운용본부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사무소 기능을 확대하도록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매우 많다. 특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투자 기회가 많고 성과가 높은 해외 투자, 즉 미국 우량 주식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이다. 국내 투자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줄일 계약이라고 했다.
즉 국내 투자는 위험하므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제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에 사활을 걸었다. 전문가들을 더 영입하고 미국 뉴욕에 제대로 된 사무실을 내둬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 프로젝트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2019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42년, 앞으로 21년 뒤에 국민연금은 적자가 되고 2057년에는 제로가 된다고 한다. 이를 놓고 보면 2057년, 즉 36년 후에 우리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의 9% 이상을 납부했는데 정작 66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때는 나라에서 이런 통지가 날라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파산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지금껏 살펴봤듯이 기존 부의 공식은 모두 깨졌다. 월급을 착실히 저축해도 이자는 거의 붙지 않으며 믿었던 부동산 투자 역시 더는 정답이 아니다. 그래도 연금만큼은 나의 노후를 지켜줄 거라는 기대 역시 헛되다. 지금껏 부에 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고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새로운 부의 흐름. 그것은 앞서 여러 번 언급했던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다. 그런데 내가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김 빠져한다. 그건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는 결코 쉬운 투자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량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철학이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주식 새내기들, 요즘 말로 미국의 쥐린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이야기가 코카콜라 투자의 기적이다. 당신이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1919년으로 돌아가서 코카콜라 주식 한 주를 사서 묻어뒀다면, 그리고 거기서 나온 배당금을 계속 집어넣었다면 현재 당신의 통장에는 1030만 달러가 있다. 우량 주식 장기 복리 투자를 이길 수 있는 투자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1919년으로 돌아가 코카콜라 주식 한 주 40달러를 샀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로 환산하면 약 48,000원어치다. 그 주식을 묻어두고 잊어버린다. 그리고 100년이 흐른다. 2019년에 코카콜라 주식 한 주, 즉 40달러는 어떻게 됐을까? 35만 9,332달러 이상, 하나로 약 4억 3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나지만 아직 부족하다.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의 핵심 원칙은 받은 배당금을 다시 집어넣어 복리 투자를 하는 것이다. 코카콜라는 배당을 잘 하기로도 유명한데 지난 50년간 코카콜라는 계속해서 배당을 늘려왔다. 즉 1919년 코카콜라 주식 한 주를 사서 묻어두면 배당금이 계속 나온다. 이 배당금을 모아서 코카콜라 주식을 계속 사면 어떻게 될까? 코카콜라 주식 한 주를 사고 그냥 100년을 묻어둔 사람은 주가 상승으로 100년 후 약 35만 9,332달러, 우리 돈으로 4억 3천만 원을 번다. 여기에 배당금을 재투자한 사람은 즉 123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것이 바로 미국 우량 주식 장기 복리 투자의 기적이다. 미국의 일반인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이런 정보를 기본적으로 만나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떠한가? 이런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다. 그래서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다. 세계 최대의 주식시장인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들이 지난 100년 동안 미국 대중에게 해온 이야기는 한결같다. 우량 주식 장기 복리 투자를 해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주식 차트를 보려고 하지 마라. 돈을 넣고 잊어버린 지 배당금이 나오면 다시 집어넣어라. 이것을 30부터 은퇴할 때까지 하면 당신은 저절로 큰 부자가 된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모험을 하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다. 미국 주식시장은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다. 객관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의 시장은 어떤가? 그저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을 나열하기 바쁘다. 얼마간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량 주식 장기 복리 투자를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일 것이다. 이것이 내가 우량 주식 장기 복리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다. 나는 당신이 그냥 부자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 엄청난 부자가 되길 바란다. 30년 후에는 누구도 가난의 늪에서 허덕이지 않는 세상, 모두가 부를 누리고 또 나누는 세상, 그리하여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이다. 철학을 가져야 하고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주식이 폭락할 때 팔지 않는다. 워런 버핏은 우량 주식이 폭락할 때 오히려 많이 산다.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자가 될 수 있는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법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디즈니도 나이키도 코카콜라도 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팔면 안 된다. 폭락할 때 오히려 더 사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버핏은 애플 주식을 2016년부터 지금까지 5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 미국 애플 투자자들의 애플 주식 평균 보유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한다. 6개월 정도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파는 것이다. 그러다 애플 주식이 오르면 다시 돌아가서 한다. 그렇게 다시 6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또 판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어떤가? 팔지 않고 쭉 가져간다. 주식이 떨어질 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팔고 나오지만 버핏은 이제 들어가 주식을 더 산다. 이것이 반복된다. 그래서 버핏은 지금도 계속 부자다. 하지만 미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일반인의 평균치를 내보면 버핏과 반대로 가고 있다. 애플 주식을 사라. 애플 주식 배당금을 모아서 다시 애플 주식을 사라. 그렇게 30년을 반복하면 100배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비록 한 주로 하고 해도 말이다. 이것이 봉이 투자의 기적이다. 이 사실을 마음과 뇌에 새기고 내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2016년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애플을 IT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애플은 소비재 생산 회사다. 여기서 버핏이 말하는 IT 기업이란 기술의 발달이 있으면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는 기업이다. 경쟁자가 나타나 시장을 압도하면, 즉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 나타나면 지금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버핏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아이폰은 이미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버핏은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케아와 같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의 구매력을 이야기할 때 끈끈하다고 표현해왔다. 그런 버핏이 2017년 애플에 대해 끈끈하다는 표현을 썼다. 애플 제품은 끈끈하다. 한번 아이폰을 산 고객은 계속해서 아이폰을 산다. 내가 증손자들을 데리고 쇼핑몰에 갈 때 손자들이 가끔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그들 모두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아이폰을 갖고 뭘 하는지 물어보았다. 아이들은 아이폰으로 이걸 한다 저걸 한다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나는 아이폰 없이는 못 산다라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아이폰을 한번 사기 시작하면 다시는 아이폰을 떠나지 못한다. 그리고 신형 아이폰이 나오면 반드시 그 아이폰을 산다. 지금 아이폰은 고객들의 삶에 끈끈하게 붙어있다. 버핏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후 애플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 앞으로 20-30년 뒤에는 애플의 시가총액이 1경 또는 2경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20-30년 전 애플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을 거라고 그 누가 예상했는가? 애플의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기업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높을 거란 예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주식은 지금이 가장 싼 가격일 수 있다. 물론 내년에 IT 기술주가 대폭락해 갑자기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애플 주식이 30% 대폭락했다는 뉴스, 하루 만에 시총 절반이 날아갔다는 뉴스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IT 우량주의 가치를 3에서 100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그때 주식을 샀더라면 내가 부자가 됐겠구나. 30년 전에 코카콜라 안 마시고 코카콜라 주식을 한 주 샀더라면, 나이키 신발을 안 사고 스타벅스 커피를 안 사 마시고 그 돈을 주식에 묻어뒀더라면, 그걸 복리 투자로 지금까지 끌고 왔더라면 그 주식들이 지금 억대가 되어 있겠구나 라며 안타까워한다. 그런 2050년에는 어떨까? 아마도 30년 전 오늘을 되돌아보며 또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때 구글을, 아마존을, 애플을, 마이크로소프트를 왜 안 샀을까 하고 말이다. 지금은 늦지 않았다. 부자는 느긋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라. 미국 우량 주식은 결국 끝없이 우상향한다. 이 사실만 믿으면 누구나 미래의 부유를 소유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강남 음마아파트보다 8배 오른 것이 있다. 삼성전자 주식이다.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로 돌아가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어치 샀다고 가정해보자. 그 1억은 현재 얼마로 불어나 있을까? 약 804억 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음마아파트가 96배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무려 804배 올랐다. 음마아파트를 1억 주고 샀다면 그 1억이 현재 96억이 되어 있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어치 샀다면 지금 당신의 자산은 804억이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10억을 샀다면 당신의 자산은 8040억. 아니, 배당금과 배당금 재투자까지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량 주식, 그 중에서도 1등 주식의 힘이다. 워런 버핏을 비롯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구글, 애플 같은 우량 주식을 사서 30년 동안 묻어두고 자식에게 물려줘라. 그런 30년 뒤에 당신의 아이는 100배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버핏과 그의 친구들이다. 1+1은 2라는 공식처럼 1등 주식 곱하기 30년은 100배 수익을 우리 뇌에 새겨 넣어야 한다. 그럼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1등 기업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자리할 것이다. 그렇기에 삼성전자 주식 투자는 무조건 추천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삼성전자를 사라.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하다. 인류는 이제 인공지능, 문명 시대로 들어선다. 인공지능은 5G,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등의 시장을 포함하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이다. 비유하자면 지금은 1970년대 강남과 비슷하다. 논과 밭, 과수원이 대부분이었던 그때 음마아파트가 생겼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지금은 1970년대 강남에 처음 도로를 깔기 시작하고 음마아파트 하나가 겨우 생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음마아파트가 구글 주공 아파트가 애플이라고 하면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는가? 반도체 설계 넘버원은 미국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인공지능 칩, 자율주행 자동차 칩 설계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미국을 결코 따라가지 못할 만큼 격차가 크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동네 체육관 1등 정도의 수준 차이랄까. 사실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이 시장에서는 넘버원만 존재한다. 2위도 3위도 없다. 미국이 독주하는 시장인 것이다. 즉 인공지능 시대가 강제적으로 시작된 지금 절대 강자는 바로 미국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뇌에 꼭꼭 새겨 넣어야 한다. 더욱이 미국은 세계 시장에서 완벽한 격차를 만들어 놓았기에 앞으로 100년 동안 1등이다. 인공지능 문명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국가, 최고의 부를 쌓는 국가는 분명 미국이 될 것이다. 프랑스도 독일도 아니고 미국이다. 앞으로 미국은 지금보다 100배 이상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경제 가훈으로 미국이 계속 1등이다. 미국과 함께 가라. 미국 우량 주식을 사라를 정하라.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 비교적 진입하기가 쉬워 경쟁이 치열한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기술 장벽이 매우 높다. 더욱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다.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 판매가 모두 가능한 종합 반도체 업체인 IDM 기업과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대표적인 IDM 기업이며 AMD, 엔비디아, 퀄컴, 애플 등은 팹리스 기업이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분야는 사실상 천재의 영역으로 불린다. 그리고 이런 팹리스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설계를 하지만 미국 기업들과 비교하면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수준이다. 파운드리 기업은 애플 등으로 대표되는 팹리스 기업이 반도체를 설계하면 이 설계도대로 반도체를 만들어준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 중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넘버원이다. 그런데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100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1등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체 26.7%밖에 되지 않는다. 30%도 못 미치는 숫자다. 삼성전자는 고작 26.7%의 시장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나머지 73.3%에 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 2020년 기준 고작 4%에 불과하다. 나머지 96%는 외국 기업이 갖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다. 앞으로 열릴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한다. 즉 앞으로 부자가 될 기업이나 국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력을 쏟아부어 키운, 그래서 현재 세계 1위에 올라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기지 못하면 삼성전자도 끝날 수 있다. 물론 나는 믿는다. 비록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기지 못하더라도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다.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는 인텔이다. 현 전체 시장의
22%를 차지한다. 흔히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미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미국을 생각하더라도 구글, 애플 같은 이름 있는 IT 기업을 떠올릴 뿐이자.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넘버원은 인텔이다. 2위는 TSMC로 11%를 차지한다. 3위는 퀄컴, 4위는 브로드컴, 5위가 삼성전자다. 앞서 언급했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역시 4%를 차지한다. 상위 5개 기업 중 3곳이 미국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는 미국 기업이다. 즉 반도체 시장 넘버원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각각의 영역이 있다. 컴퓨터의 두뇌로 불리는 CPU 분야의 1위는 인텔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1위는 퀄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퀄컴이란 기업에 대해 잘 모른다. 반대로 삼성은 북한 사람도 알 만큼 브랜드 가치가 높다. 하지만 이름도 잘 모르는 퀄컴이라는 기업이 삼성으로부터 매년 받아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는가? 무려 1조 원이다. 기술의 힘, 기초 과학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갤럭시를 비롯한 휴대폰들이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갤럭시는 가끔 애플을 제치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번 우리나라 기업의 스마트폰 판매 수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 기업의 기술료로 낸다. 사실 우리는 소장농 같은 처지인 셈이다. 이어서 살펴보면 네트워크 칩 1위 기업 역시 브로드컴이라는 미국 기업이다. 이미지 센서 1위는 일본의 소니이고 파운드리 분야 1위는 대만의 TSMC다.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한국 기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럼 메모리 시장과 비메모리 시장을 합쳤을 때 1등은 누구일까? 미국이다. 두 시장을 합쳐 무려 55%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2위는 21%로 한국이다. 3위는 유럽연합으로 6%다. 공동 4위는 일본과 대만이고 6위는 중국이다. 물론 우리의 점유율 21%는 대단한 수치다. 유럽연합과 일본, 대만을 합친 것보다 많고 중국과는 무려 3배 이상 높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한국의 기업 삼성전자다. 문제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장비와 기술 대부분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소장농이라고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미국이 반도체 기술과 장비를 끊어버린다면 삼성전자는 그날로 폐업이다. 미국은 왜 이렇게 화웨이를 미워할까? 화웨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저 단순한 스마트폰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스마트폰 제조 기술은 통신 기술인데 이는 국가 안보 핵심 기술이다. 만약 통신 기술을 이용해 군사 관련 기밀을 엿듣는다면 어떤 무기를 만들고 있고 잠수함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알 수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데 화웨이가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미국의 군사 기밀을 도감청할 수 있다. 즉 미국은 화웨이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결론은 4차 산업혁명 절대 강자 미국이고 인공지능 두뇌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역시 미국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미국 1등 주식이라는 것이다. 반도체 시장에는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이 있는데 넘버원이 ASML이다. 왜 이사를 강력 추천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기든 TSMC가 이기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기업이 ASML이다. 대체 비결이 뭘까? 삼성전자는 TSMC든 MSML에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 ASML은 극자외선 노광기 EUV 제조업체로 세계 유일의 독점 기업이다. 전 세계 어떤 기업에서도 이들이 제조하는 기계를 만들지 못해 일명 외계 기술로 불린다. ASML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62%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ASML의 EUV는 더 많이 팔릴 것이다. 2023년에는 차세대 EUV가 출시된다고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인텔, TSMC 같은 기업들은 장비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 ASML은 앞으로도 계속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마다 주식이 취습게 된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ASML을 사야 하는 이유다. 삼성전자도 ASML의 EUV를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 공장을 계속 지을 예정이다. TSMC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한 5나노 공정은 ASML의 EUV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5나노에서 3나노, 2나노, 1나노로 넘어갈수록 ASML의 기업 가치는 더 치솟을 것이다. 이 외계 기업이 정말 외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수익을 가져둘 수도 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치솟는 이유다.
애플하면 대부분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팔아 부자가 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애플이 그 두 개 제품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0%밖에 되지 않는다. 애플 역시 처음에는 삼성전자 같은 제조기업이었다. 애플은 초기부터 자체 앱을 개발하는 등 삼성전자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갤럭시를 만드는 삼성전자와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 비슷한 제조 판매의 흐름을 보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애플은 컨텐츠, 즉 애플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아이폰 안의 생태계 매출이 아이폰 판매량에 근접해 가고 있다. 10년 전 5%였던 매출이 현재 26%로 5배 넘게 성장했으며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머지않아 컨텐츠 기술이 기기 매출을 압도할 것이다. 이는 아마존도 마찬가지다. 흔히 아마존이 배송 서비스로 떼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존 매출에서 배송은 30%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70%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즉 클라우드에서 나온다. 애플, 아마존 등의 서비스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새로운 매출이 기업의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기에 이들 기업의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임을 뜻한다. 이렇듯 애플, 아마존 등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이 되어가며 나날이 몸값을 올리고 있다. 제조업, 배송업에서 벗어나 컨텐츠,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성, LG, 현대는 아니다. 이들의 주요 매출은 여전히 제조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기업으로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성장해 세계에서 당당히 빛을 발하기 바라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에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아마 조만간 시계산업은 스위스에서 애플로 완전히 넘어갈 것 같다. 근거는 이렇다. 프랑스의 에르메스라는 명품 회사가 있다. 가방 하나를 사려면 3천만 원이 드는데 신제품을 출시하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 에르메스는 자존심이 무척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재고가 생기면 떨이로 파는 대신 불태워버린다.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 에르메스가 애플과 합작해서 에르메스 애플워치를 내놓았는데 순식간에 매진되었다. 애플은 앞으로 에르메스를 비롯한 전 세계 명품 회사들과 합작해 새로운 명품 시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한다. 애플워치를 IT 기계에서의 명품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명품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애플의 충성 고객으로 포섭하겠다는 의도로 또 해석된다. 워렌 버핏이 애플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버핏은 항상 경제적 해자를 강조한다. 해자란 성 주변에 땅을 둘러판 다음 물을 채운 곳으로 적군이 성을 점령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를 뜻한다. 버핏은 다른 경쟁 기업들이 따를 수 없는 그 기업만의 문화나 브랜드를 가진 기업을 가리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애플을 관찰하면서 버핏은 이 경제적 해자를 발견한 것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대단한 기업이지만 애플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광신도가 많구나.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애플은 버핏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코카콜라가 되었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의 2대 주주가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7년 5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원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다 라고 선언했다. 여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있다. 이 스마트폰은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다. 나의 경우 스마트폰을 켜면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다시 말해 나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의 회사인 다음카카오다. 어디 카톡 정보뿐이니까 카카오 내비를 이용하면 내가 주로 어디를 가는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모든 데이터가 넘어간다. 카카오페이는 어떨까?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때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 주변 사람들과 얼마를 주고받는지 등 나에 관한 온갖 데이터가 그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내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내 데이터가 기업으로 흘러가고 기업은 이를 광고 등에 활용해서 돈을 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경제다.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막을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처럼 30년 불황을 맞아도 망하지 않는다. 기나긴 경제 침체에도 일본이 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엔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이 달러 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일본 국민은 미국 주식과 채권을 비롯한 해외 자산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 덕분에 매년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자, 배당금 등이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에 이른다. 내가 미국 주식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IMF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잊었는가? 달러가 빠져나가자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에도 한순간 달러가 빠져나가자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보다 달러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한다. 즉 미국 우량 주식을 더 많이 사야 한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우량 주식을 많이 사서 이런 기업들의 전체 주식 등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대단한 기업이 모두 대한민국 기업이 된다. 즉 미국 우량 주식을 사는 것은 진정한 애국이다. 앞으로 모든 먹을거리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에서 나온다. 2019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한 말이다. 앞으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아니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일반인이 그런 미래 산업의 전문 분야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그런 사업을 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의 주식을 사면 된다. 그 사업을 직접 힘들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세계 최고 인공지능 기업, 클라우드 기업, 양자 컴퓨터 기업의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이 투자법을 가르쳐주면 된다. 그래서 나는 미국 IT 기업의 독보적 1위는 구글이라고 생각한다. 구글은 인공지능에 관한 한 외계인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직 오픈하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의 IT 기술주 넘버원을 선택하겠다면 30년 뒤는 물론 100년 후까지 생각한다면 구글을 사라고 권하고 싶다. 현재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보다 나아 보이지만 100년 후까지 생각한다면 답은 구글이다. 구글은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 이후 100년 넘게 성장한 것처럼 100년 후에도 주류 기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100년 후에는 너무 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아이 그리고 내 아이의 아이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100년 후까지 내다봐야 하지 않겠는가. 시간 문제일 뿐 우리 모두 노인이 된다. 부모님은 물론 나 배우자 자식들까지 결국 노인이 된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으로 오래도록 살게 된다. 헬스케어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우리가 헬스케어 관련 기업과 주식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만약 개별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다음 ETF 중 하나를 골라 투자하면 된다. 첫 번째는 XLV다.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 화이자, 머크, 암젠 등 헬스케어 관련 63개 기업이 들어가 있다. 두 번째는 VHT다. 헬스케어 관련 약 430개 기업이 들어가 있다. 세 번째는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된 IBB로 나스닥 바이오테크 수익률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네 번째는 헬스케어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IHF다. 다섯 번째는 의료기기 기업 61개가 들어있는 IHI다. 미국 주식 투자 비법은 별거 없다. 그냥 매달 정기적금 들듯이 당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 코카콜라, 나이키, 존슨앤존슨, 맥도날드, 디즈니 같은 우량 주식을 사면 된다. 그리고 배당금이 나오면 모아두었다가 다시 이 주식들을 사면 된다. 단 절대 팔면 안 된다.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장기 보유해라. 그러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에 들어있는 각종 앱을 통해 늘 돈을 쓰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초우량 IT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사는 사람인가? 만약 당신이 전자라면 당신은 미래의 빈의 흐름에 올라탄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후자라면 당신은 미래의 부의 흐름에 올라탄 사람이다. 부디 당신이 후자이기를 빈다.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당신 가족을 위해서 말이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